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메가서울과 관련해서 여야의 이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언론에서는 아니 왜 이재명이가 맨날 비판하면서 이 메가서울에 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나, 이 승부를 걸지 않나, 참 이상하다, 언제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우리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서병수 의원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제일 원로지 5선 의원인데, 서병수 의원이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김포의 지역구를 둔 두 의원이 오늘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김포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민주당의 이 반발은 좀 더 거세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도 제가 수시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선 공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이미 시효가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호선 교수가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종의 반역죄다,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거는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이 색다르면서도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호선 교수의 이런 이 법내석 이 주장,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공직선거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명예훼손 고발 사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요걸로 지금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검찰에서 보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른 그 소급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 이 특례법이 있는데, 이 공소시효 등에 관한, 즉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련된 특례법, 요거를 통해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상전을 펴는데 제일 장애인이 뭐냐? 그 바로 이제 가자 쪽에 있는 땅굴이다. 그래서 지상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어요. 자, 그런데 이 땅굴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공병부대, 샤할롬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특수전 부대가 이 땅굴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작전을 펴면서 가자지구 점령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제 탈환이 되는 것이죠.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작전이 이제 이 국제 언론에 아주 핫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 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최다선 의원이죠. 이 서병수 의원이 지금 이제 메가시티의 메가서울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입장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서울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 그러니까 메가시티 정도가 아니라 앞에 울트라가 붙어요. 그러면 굉장히 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큰 울트라보다도 더 큰 슈퍼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 그러니까 한 3겹 정도나 이미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서울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메가 서울을 만들어 그야말로 또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인데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 아주 이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이미 메가시티라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값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려서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지. 그걸 그렇다고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해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포를 갖다가 서울에 붙이기만 하면, 즉 편입만 하면은 지옥철 출근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김포시를 갖다가 서울시 김포로 만들면 서울 경쟁력이 높아지냐?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래가 메가시티는 수도권 1급 체계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급 체제로 전환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 메가시티인데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가 아니냐.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그럼 어떠냐.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 40%가 이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고 그거는 나의 소신일 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까지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즉 지역마다 지방에 있는 지역마다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더 강하게 키우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인접도시를 갖다 다시 메가시티가 돼 있는 서울 쪽으로 더 끌어들이겠다. 이거는 국가 경쟁력을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이나 일삼는 민당이라는 집단과 맞서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면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를 읽어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양극화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주장한 그런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 일부를 SNS에 덧붙이고 있어요. 이 한국은행 보고서는요.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라고 하는 이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3-29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 메가시티 메가서울 하는데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 이 정도라도 읽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막무가내로 총선용으로 한다 하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거꾸로 더 잠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 메가서울 주장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 메가서울 프로젝트를 아주 거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거당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저도 뭐 신문 보도를 보지 못했어요.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은요, 제가 꼭 의총이 굉장히 갈등적 이슈, 이미 불거진 갈등적 이슈를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취지에서 사후적으로 이제 의총을 많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입안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제 비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총을 통해서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공론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원들부터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단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 내부조차도 지금 이런 그 강력한 이의와 그리고 반발하는 의원들이 서병수 의원 딱 한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 못하고 지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은 의총 이런 걸 통해서 이 담당 이 전문가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추진했으니까 이것을 추진한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아니면은 사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중대성 그리고 이 합리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CBS 노컷 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거의 20% 정도나 이미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여론 제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 사람들은요, 이 박상혁, 우측에 있는 분이 박상혁 의원이고 좌측에 있는 분이 김주영 의원이에요. 근데 김포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가 둘이니까 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개최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성 쪽으로 여론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딱 잘라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고 몇 가지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 메가 서울, 그러니까 이제 편입되는 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김포 시민과 논의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열어놓고 있는 점이 서병수 의원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거야말로 강서섭에 참패하니까 총선용으로 던진 것 아니냐. 그래서 수년째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김포시를 아예 서울로 편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완전히 무시한 채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당장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주장만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의 서울 편입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예산이 감소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과밀 억제권력 지정에 따른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례 입학이 불가능한 점. 이런 점을 불이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김포 시민들은 이 교통이 먼저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5호선과 9호선을 김포로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는 기존의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기피 시도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김기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번 TF 팀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김포에 출마하자. 그리고 한번 맞짱 뛰어보자. 이러한 정치 공세도 마찬가지로 잊지 않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아니 왜 이재명이는 입을 딱딱 울리는 거야? 도대체 찬성이야 반대야? 이거 궁금한데 참 왜 그러면은 입을 딱 다물고 있나? 왜 안 싸우나? 이렇게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이랄까? 그런 이제 이 관망세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더군다나 왜 그러느냐? 과거에 이런 이 수도권 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강하게 맞받아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운 경력이 있는데 조용해. 그 중에 하나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도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의 46개 시군, 이 중에서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 이 마창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성남, 광주, 하남, 그 다음에 충북, 청주와 청원, 이 3곳이 최종 후보자가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찬반 양론이 제일 심했던 데가 바로 뭐냐? 바로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성남이 포함된 성남, 광주, 하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이제 또 2027년도 12월에 남경필하고 이재명이 붙어서 경기도지사 이제 경합이 된 바 있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광역 서울도 이 구상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고 말하자면 남경필이는 이 메가 일종의 서울 요 안과 비슷한 광역 서울도 구상을 내놨는데 떨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초강대 도시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 당시 2017년도 12월에 남경필하고 붙었을 때 수도권 통합 주장은 허경영 씨가 했어. 일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선거 승리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이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 2,500만 인구를 통합한다면 전국이 양분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명칭도 경기 순환도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경기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이런 공약을 내면서 역공세를 폈는데 이 경기도 선거에서도 56.4% 득표율로 남경필을 꺾고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합 문제가 나오면 행정부에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반발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조용히 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때는 자치단체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당 대표니까 전국 선거를 쥐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용히 있다. 예, 로키로 대응한다는 거죠. 자칫 잘못은 민영내 내분만 분열시키고 또 내년에 총선에서 수도권에 불리한 여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좀 조용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성격상으로 본다면 이 아웃복싱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지금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박상현, 김지영, 김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은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이런 해당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의 친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국민대 2호선 북대 교수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대선 공작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 매체들을 보면 뭐 뉴스타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포 액트, 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 만든 리포 액트가 있고 또 JTBC도 이 대선 공작과 관련된 보도를 이미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전격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호선 교수의 주장은 이게 어떻게 그냥 공직선거법 하나만으로 다룰 수 있느냐.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다루면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요거 하나로만 지금 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거 아니 되겠다. 예. 왜냐? 이거야말로 반역죄나 마찬가지 아니냐?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다룰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이 소급입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으로 보면은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지만은 이는 국민의 신뢰와 법적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막자는 게 본질인데, 이 김만배 그 신앙님 이런 이 대선 공작 사건에서 보면은 뭐냐? 이 김만배 일당에게 보장을 해줘야 할 신뢰라는 게 이미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게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법을 둔 정신에 비춰보더라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 폐지를 하는 개별 입법 이거는 결코 우연적 소급 입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작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민주공화정이 존립할 수는 없듯이 법 없이는 처벌 없다라는 말만큼이나 처벌 없이 공화정이 없다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땅굴 파괴, 이 땅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지금 이제 이 핫 포테이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 땅굴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땅굴을 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부대의 특징은 뭔지 거기에서 쓰이는 장비는 주로 뭔지 이런 점들이 아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땅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자료 화면을 보니까 요거를 이게 조금 줄여서 한꺼번에 그래도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하마스 땅굴 구조. 2022년도에 이스라엘군은요. 지하 70m 깊이의 땅굴을 2022년도에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 인근 건물 내부에 땅굴 연결되는 입구를 설치해요. 이렇게. 예, 땅굴 입구되는 연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전선과 통신선을 갖춘 콘크리트 구조물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폭이 80cm가 되겠고 이 땅굴 높이는 한 1.8m가 됐습니다. 그리고 터널 곳곳에 무기 그리고 식량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무기 저장고, 식량 저장고에 이렇게 땅굴이 이렇게 1.8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옆으로 싹 빼가지고 지하 땅굴이 이렇게 무기하고 식량 이 저장고가 별도로도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지하 깊이는요, 뭐 70m 깊이라는 데도 있고, 이 50m, 60m. 그래서 50에서 70m 깊이에 이 땅굴이 파져 있고요. 너비는 지금 8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cm, 1m가 조금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1.5에서 1.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굴의 전장은요. 전장은 이게 보도마다 달라요. 처음에는 이게 한 400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게 한 500에서 800km 정도나 된다. 그러니까 이 땅굴이 지상전 이 땅굴 터널 파괴 작전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장애가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지하 터널을 파괴하는 작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땅굴 정예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땅굴 정예 부대. 이 땅굴 정예 부대의 이름이요. 샤할롬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할롬 부대를 통해서 지금 땅굴 파괴 작전에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외신이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투입하고 있는 땅굴 파괴 이 작전을 보면은요, 아주 특수 공병 부대인데 이 부대 이름이 샤할롬 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샤할롬 부대가 왜 이렇게 잘 이 땅굴을 공격할 수 있느냐? 요거는요, 이 샤할롬 부대 그러니까 이 제일 핵심적인 장비가 하나 있어요. 땅굴 구조 장비가 바로 뭐냐? 자, 땅굴 구조 장비가 그 전차가 하나 있습니다. 전차. 요 전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땅굴이 전차. 자, 그래서 요 전차를 보여드리면요. 이 전차가 샤할롬 부대라고 하는 공병대 특수전 부대. 요것 때문에 이제 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샤할롬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어떤 장비가 있느냐? 요 장비예요. 요게 이게 말이죠. 대형 전투 장갑 불도저입니다. 이거 불도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9R, 죄송합니다. D9R 대형 대형 전투 장갑 불도저. 이름도 길어요. 하여튼 장갑 불도저. 요것 때문에 땅굴을 성공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 전차는요, 그러니까 장갑 불도저인데, 이 장갑 불도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이게 큽니다. 그래서 1958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개량된 것을 실전에까지 배치하고 있고, 3세대 전차까지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건물도 싹 부셔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서는요, 이 테디베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길이가 8.1m, 높이가 4cm, 4m, 그리고 무게가 48.9톤까지,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래서 이 장갑 불도저, 그러니까 이 승무원 안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장비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불도저는요, 미국 캐터필더사 제품인데 실전 투입하기 위해서 방탄 유리 그리고 대전차 로켓을 막을 수 있는 펜스 장갑을 두르고 있고요. 기관총으로 딱 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생존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도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장비, 그리고 폭발물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특수 폭발물 장치를 통해서 땅굴도 파괴하고 부비트로 또 폭파시킨다. 예. 자, 그리고요. 공병대 샤할롬 특수 정예 부대는 AI 로봇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엑스레이 관측 장비도 지금 대거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하 터널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인데 인공지능 로봇, 적외선 엑스레이 관측 장비, 땅굴 파괴용 특수 폭발물 이런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 북한에 땅굴이 얼마 정도가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만여 개가 있대요. 그래서 북한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지하 터널 파괴 작전을 하는 이 부대의 특성, 전략, 전법,
그리고 이제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가 유출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할론 부대는요 각종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도입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이번에 이런 그 하마스 땅굴 공격과 관련해서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하전투 훈련 시설도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이번 이 땅굴 공격, 성공적인 공격이 우리 군의 땅굴 작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뉴스들 일괄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